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위기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어떤 단어를 지금 넣고 싶으신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실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가 계속해서 저희에 가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위기가 아마 코로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부터 연관되어지는 여러 위기들이 있겠지요. 제가 한번 다양한 위기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멸종위기, 경제위기, 국가위기, 또 가족위기, 중년위기, 정체성 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 많은 단어들을 넣으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도 제가 먹을거리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먹을거리가 왜 위기일까요? 저희는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 음식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에 앱만 저희가 눌러도 한 3, 40분 후에 저희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배달되어집니다. 화면에 보시면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위 치킨부터 10위 족발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배달 음식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배달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전화 한 통화이면 우리 식탁에 배달되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먹을거리가 위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길거리에 나가면 여러 식당들이 있습니다. 간판들이 많죠. 우리가 너무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먹을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뭘 먹어야 할지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디저트는 뭘 먹을까 생각하고 또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에는 뭘 먹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먹을거리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먹을거리가 왜 위기일까요? 텔레비전을 트시면 다양한 채널에서 먹을거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부터 맛있는 녀석들 아니면 편스토랑 같이 먹을거리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먹을 프로그램도 많고 그 외에 캠핑을 가지만 주 내용은 다 먹는 내용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을거리 프로그램이 많고요. 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게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맛있겠다 생각하면서 또 주문하고 그렇죠. 또 홈쇼핑에도 어떻습니까? 먹는 걸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의 욕구 중에서도 먹는 욕구를 최상으로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가 왜 위기인지 다시 한번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길에 나가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떡볶이, 김밥, 튀김, 순대 다 좋아하는 메뉴이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거리가 위기인 상황입니다. 왜 위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화면에 한국은 식량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식량 후진국입니다. 왜 후진국일까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올해 1월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 식량 공급망 뒤흔든 이상기후와 코로나. 이상기후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식량의 공급망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식량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한 신문에서 세계 식량 공급망 뒤흔든 이상기후와 코로나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왜 식량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작물 수확량이 매년 2%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식량에 미친 영향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의 길은 막혔습니다. 그게 여행의 길만 막힌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이동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각국 간의 물류 비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데 자금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어서 수출 억제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수출하던 물가를 닫았을 때 어떠한 영향이 생길까요? 그것은 가장 수입하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취약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있어서 저희 나라가 아주 취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래의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식품 물가에 그럼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가격이 식품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급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75년부터 2018년까지 곡물 자급률 추이를 보시면 75년도에는 73%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곡물들이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어서 자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1985년부터 들어서서는 50% 이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1995년부터 29%, 2018년에는 21%, 2019년에는 20%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에 머문다면 80%는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은 다 수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논밭을 경작하는 경지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견지 면적이 2010년도에는 171만 헥타르에 머물렀다면 2019년도에는 158만 헥타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매년 농지 감소는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해당되는 면입니다. 그 여의도 면적의 50배라는 것은 서울시의 2분의 1가량 50%에 해당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가 감소되면서 그 땅에는 아파트와 여러 빌딩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들이 전 국민의 4%만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농지 면적, 점차 줄어드는 농업인들의 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땅에 논이 있을까요? 우리 땅의 먹을거리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나라가 식량 후진국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쌀 소비량을 보시면 연간 1988년도에는 122kg에서 2017년에는 61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도 1998년에는 344g에서 2017년에는 169g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곡물 자급률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에 해당됩니다. 20%에 해당되는 곡물 중에서 쌀에 대한 공급 자급률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쌀마저도 수입되는 밀에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에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저희 쌀 소비량 공급 자급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어떠한 것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저희 나라의 식량 후진국이라고 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세계 제1위 식용 GMO 수입국입니다. GMO란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GMO는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전자 조작 작물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진 작물이라는 것이죠. GMO가 2017년 한 해 수입량 된 것이 사료용으로 731만 9천 톤, 식용으로 228만 2천 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총 960만 1천 톤이 수입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식용으로 대두가 104만 3천 톤, 옥수수가 123만 9천 톤입니다. 이것이 왜 위기일까요? GMO는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가 45억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GMO는 몇 개월, 몇 년에 의해서 실험실에서 연구되어져서 새로운 작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 수 없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알레르기와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안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GMO는 단순히 안전성뿐만 아니라 GMO 종자 회사를 만드는 회사가 특허권에 대한 비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인도와 아르헨티나에 있는 농가들은 파산의 위기에 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는 그 정도까지 위치에 닥친 농가들이 생기지 않고 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GMO 종자 회사에서는 종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농약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농약은 그 GMO 종자에만 해당되는 농약이기 때문에 다른 종자에는 사용할 수 없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GMO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GMO 종자회사에서 계속해서 한 종자만 개발하고 끝나겠습니까? 매년 새로운 종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농약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GMO의 종자를 수입할 때에는 농약도 같이 수입되는 것이고 매년 끊임없는 종자와 농약들이 계속해서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 종자와 농약이 사용되어진 우리나라의 농가 밭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땅이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MO가 가지는 위험성은 단순히 안전성 논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전통적 교잡 육종은 병에 약한 맛이 좋은 벼와 맛이 없는 병에 강한 벼를 이렇게 교잡을 해서 새로운 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와 같이 같은 벼라는 식물체에서 유전자를 염색체를 선별하여서 새로운 벼를 만들면 건강하고 맛이 좋은 품종을 만들겠지요. 그러나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는 벼에서 가져오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에서 가져오는 유전자를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같은 식물이기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벼인지 배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GMO는 거기에서만 더 나아가서 동물의 유전자에서부터 같이 식물과 같이 결합된 새로운 옥수수가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옥수수, GMO 옥수수에는 식물도 들어가 있고 미생물도 들어가 있고 동물의 유전자도 들어간 옥수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옥수수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옥수수를 저희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GMO는 수입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EU의 19개국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GMO 재배를 금지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GMO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고 만드는 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7개 작물과 총 139종의 작물들이 수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세계의 수입 1위 국가인 상황인 거죠. 작물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GMO 콩 가공식품, GMO 옥수수 가공식품, GMO 유채 가공식품, 면화 가공식품, GMO 사료를 먹인 축산물.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모르게 우리 식탁 위에는 GMO 가공식품들이 어느새 식탁 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GMO의 식품들을 먹은 여러분들의 몸에는 세포 하나에 GMO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피부 세포.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만약에 할 일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결과에 GMO 콩 가공식품이라고 뜬다면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GMO 식품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먹을거리 90% 이상이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먹을거리 만드는데 석유가 왜 필요하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동과 미주, 기타 대륙에서 거의 100%, 거의가 아니죠. 완전히 100%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된 석유가
산업의 공장의 시스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키울 때에 또 들어가고 밭에 트랙터를 갈 때에도 석유가 사용되어지고 또 한 모를 심을 때도 예전에는 다 손으로 심었지만 지금은 이안기로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벼를 벨 때는 무엇으로 베나요? 낫에서 콤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비닐, 그리고 농약, 화학비료 등이 다 석유에서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먹을거리의 90% 이상이 석유로 생산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먹을거리의 위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제가 살펴보았는데 맨 처음에 위기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중 가운데 지금 현재 먹을거리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을거리 위기가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위기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로 연관되어져 있고 식량위기가 결국에는 경제위기로 또 그 경제위기는 세계정사의 위기로 세계정사에서 식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위기가 발생하고 질병의 위기가 생기고 그랬을 때 실직위기, 가족위기, 금융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다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위기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 위기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위기만이라도 해결된다면 다른 위기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위기를 끊을 수 있는지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까운 거리의 먹을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에 대한 실천 1. 가까운 먹을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 변화로 인하여서 한라봉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차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라봉의 생산지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제에서도 한라봉이 재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제주도에서 재배되었던 한라봉이 2000년대에는 김제에서 한라봉이 재배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도가 경산이나 청도, 경북에서 많이 재배되었다면 모든 사과나 포도들이 계속해서 강원도나 경기도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물의 재배지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가 비단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나라에서도 생산지의 그 재배지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까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을거리의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먹을거리 발자국이라고 저희가 지었습니다. 먹을거리 중량에 곱하기 이동거리를 더하며 이동거리 발자국이 만들어집니다. 그 먹을거리 발자국의 수송수단에 대한 배출 개수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정되어지는 거죠. 쌀국수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먹을거리 발자국이 우리 밀이 가지는 320g에 곱하기 337km 거리를 했을 때 0.132 걸음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2.89g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서 쌀국수가 우리 밀이 이동되어져서 만들어졌을 때는 먹을거리 발자국이 7,880걸음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0.82g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가까운 거리에서 구입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g이 줄어들게 됩니다. 199g이 비록 작은 양이죠. 치약 한 가지의 그 그람수가 한 150g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슷한 양이 배출되는 양이 줄어드는 게 뭔 큰 의미가 하시겠지만 한 사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모아졌을 때 그 양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거리가 짧을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먹을거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로컬푸드, 신토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에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이러한 마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마크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기농과 무농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농약은 화학 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농은 화학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 자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농약은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는 이렇게 화학 비료를 3분의 1 이하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청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바로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은 무농약에서부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연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3년의 시간 동안 땅에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검사하였을 때 비료나 농약이 검출이 되지 아니하면 3년 이후에 유기농을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 유기농의 그 사료를 통해서 또 먹게 되면 유기농 축산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물복지, 무항생제, 저탄소와 같은 새로운 인증 마크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는 아시듯이 항생제를 쓰지 아니하고 호르몬을 쓰지 아니하고 동식물을 길렀을 때 그것을 저희가 식용할 때에 인증 마크가 붙여지는 것이고요. 동물복지, 동물에는 왜 또 복지가 붙어질까 생각하시겠는데 동물의 삶의 생태와 환경을 고려해서 동물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달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A4 한 장 크기의 게이지 안에 닭을 넣어놓고 매일 수십 개의 달걀을 배출하기 위해서 전등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생제를 투입해서 알을 놓게끔 합니다. 그것은 닭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닭의 생태를 고려했을 때는 방목과 같이 넓은 들판에 닭을 풀어놓고 건강하게 키울 때 건강한 달걀이 생산됩니다. 그렇게 생산되어진 것을 동물복지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떠오르는 것은 저탄소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탄소는 그야말로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밭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자연 그 자리에서 생산내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탄소 농산물로 인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4,700 농가에서 저탄소 농작물이 인증되었습니다. 무농약, 동물복지 이렇게 붙었거나 유기농, 저탄소 이렇게 붙을수록 두 가지 이상의 마크가 붙을수록 더 건강한 먹을거리이고 친환경 먹을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식탁 위에 어떤 식탁에 인증된 마크가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의 식탁 위를 세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GMO 종자가 가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먹을거리는 난-GMO의 먹을거리를 구입해야 합니다. 난-GMO의 먹을거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유통기한만 확인하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어떤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친환경 먹을거리를 어디서 구입해야 될까? 가까운 생활협동조합에 지역에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위 협동조합이 있는 곳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전국에 한살림이나 알쿡 같은 먹을거리 판매장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올가나 초록마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친환경 먹을거리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또 판매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구입하시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네, 유기농 축산물 건강에 좋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그만큼 유기농산물은 피땀 흘린 농부들의 수고로 인해서 사실 많은 양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늘 비싼 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유기농 축산물에서 무농약 농산물로 아니면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도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어렵다 하신다면 국내산 축농산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석유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하우스 재배보다는 제철 농산물을 우선해서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 조절제나 발화 촉진제 같이 호르몬제를 많이 인위적으로 사용한 음식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먹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 자급률이 20%에 해당되지만 그 공급 자급률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로 1년 사철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철 먹을거리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산되어지는 제철 먹을거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철 먹을거리를 구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먹을거리, 친환경 먹을거리가 지속될 수 있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먹을거리의 질과 안정성의 문제를 줄여주게 됩니다. 지역의 소농 일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가장 기초산업입니다. 기초산업이 농업이 흔들리면 다른 산업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까운 먹을거리, 친환경 먹을거리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또래 아이들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최연소 참가자가 아 옛날이요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모든 별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 옛날이요가 어린아이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마스크 사용하지 아니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때 불과 1년 전 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옛날이요라는 노래를 열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가 착용이 일상생활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그러한 것이 아이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을거리가 풍부한 것 같고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짧은 시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위기와 우리나라의 식량의 자급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먹을거리가 없고 우리나라에 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 옛날이여라고 회상하며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를 심정으로 부르게 될까요? 우리나라 땅에 먹을거리가 없는 시절이 올 때를 상상해 보셨나요? 다음 세대가 눈물 흘릴 때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부 가까이 느끼시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